양김 시대로 출발합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석유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시부터 아그레부 박사죠. 이름도 어려워요. 브라질 분이라.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레우 박사의 기자회견 보셨죠? 네. 네,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그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못 봤습니다. 예. 네, 핵심 키워드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우선 유망구조라는 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유망구조. 여기서 유망이 난 기름이 뭐 네트워크인데 그 뜻이 아니고 네. 유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망구조를 발견했다. 이게 뭐냐면은 기반암이 있어, 암석이. 그다음에 여긴 덮개암이 있어. 이런데 여기에는 모래나 진흙 성분이어야 돼. 이러면은 이게 대단히 유망하다. 아, 여기에 유망하다는 의미는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높다. 그러면은 오늘 기자회견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바닥과 지붕이 발견됐다 이거예요. 바닥과 지붕. 그 중간이 이제 액체 상태에 중간에 있어 모래하고 보인다 진흙이 이거예요. 많아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저 멀리 보이는 게 바위 덩어리요, 건물이요, 뭐요 이게 멀리서 보니 뿌예.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안 살고 나중 문제 아니요. 그렇지. 있는지 없는지는 가까이 가야 보이는 건물 거죠. 비슷한 게 발견됐다. 요 요 정도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그 안에 진짜 뭐가 있냐? 그건 뚫어봐야 한다. 사람 사는지 안 사는지는 가봐야 하는 거죠. 가봐야 한다. 네. 오늘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거기까지가 자기는 유망구조. 끝났습니까 지금? 거의 끝났어요 지금. 예. 그래서 유망구조를 5개를 발견했고 이게 7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거 하나의 구조물을 그려준 거죠. 그래서 저기 뭐냐 이거는 20%의 성공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힘주어 얘기한 건 근데 실패할 가능성이 80%라는 거는 인식하셔라. 누가? 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요. 이렇게. 아니 박사님 워딩으로 직접? 세상에. 20%의 성공 가능성은 80%의 실패 가능성. 그럼 실패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이제 오늘 질문이 집중이 된 게 그 가이아나에서 이분이 이거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냈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40억 배럴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망 구조가 발견된 것과 여기 우리 동해에 유사하더라. 울릉분지 광고가 유사하다고 본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게 뭐가 여기에 가스 유전이 존재한다보다도 가나의 성공 경험을 이렇게 오버랩 시켰다는 인상이 매우 강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왜 호주 업체가 철수했잖아요. 우드사이드가 거기는 이렇게 3D 스캔을 했는데 그것만 했는데 뭘 하나 안 한 게 뭐냐 하면은 지질학적 분석을 안 했다 이거예요. 우드사이드에서. 그런데 이거는 지진파 분석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맨날 북한 7차 핵실험만 하면 문제 해결된다고 보는 게 그런 지진파를 인공적으로 발생시킬 방법은 아주 증폭된 신호.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지진파를 통한 지질학적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뭐 대충 스캔이 된 데다가 이렇게 파장을 갖다가 투입을 해보면 거기에서 지질에 따라 가지고 그 파장이 굴절되거나 왜곡되거나 뭐 이런 어떤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왜 우리가 왜 산부인과에서 음파 측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알듯이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걸 했다. 자기들이 그걸 해서 내놓은 결론이다 이 얘기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일단 호주의 자원 탐사 업체가 유명한 게 많아요. 그 다들 아시겠습니다. 호주는 사실은 원자재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거든요. 석탄을 비롯해서 뭐 구리, 철강석 이런 거 수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탐사 업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드사이드란 말이죠. 석유 탐사와 관련해서는 유명한 회사인데 엄청 큰 회사더라고요. 거기서 2007년부터 15년 동안을 탐사를 했던 거잖아요. 여기를. 근데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철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예. 이제 등장한 게 오늘 기자회견을 한 아브레우 고문이 있는 액트지오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 석유공사와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연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0만 원? 네. 3,700만 원. 뭐 연 그러니까 매출이 27,700불 정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7,700불. 그러니까 뭐 그 한 사람 연봉도 안 되는 매출을 올리던 회사고 그 가정집 같은 데에 본사를 두고 있던 자기네 집이라는 회사고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리스로 내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뭐랄까 편의점 알바를 해도 요거보다 좀더 벌 조금 더 벌 수 있는 매출을 올리던 회사예요. 예.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한 500만 불 정도 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우리나라 70억 불 정도. 왜냐면 70억. 갑자기 매출이 갑자기 우리나라 급등을 돈으로 했는데 70억 원이 됐어. 예. 그러니까 1년 매출이 4천만 원도 안 되던 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7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한 대략 500만 불 정도 한 것 같아요. 530만 달러. 네. 예. 아니 그러면 뭐는 못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입찰을 넣어야 따낼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네. 더군다나 이 호주 업체는 50%의 조광권을 갖고 있던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드사이드는 맞아요. 이거 여기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오면 50%는 내 거야. 네. 근데도 이걸 미련 없이 네. 다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등장한 사실상 1인 기업으로 보이는 회사가 네. 여기 있어. 예. 있을 거야. 예. 라고 하면서 이거를 진행을 했는데 예. 제가 진행 과정을 보면 만약에 이거를 차분하게 네. 석유공사에서 보도 자료 형태로 이 8광구에 네. 대한 탐사 시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뭐 낮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발견된다면 우리나라 국부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도자료 형태로 조용히 진행했다고 하면 그래 자원 탐사라는 게 자원 개발이라는 게 원래 확률이 낮고 위험하지만 만에 하나 되면 이른바 대박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기대값이 높으니까 해볼 수도 있겠지라고 저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긴급 브리핑으로 이 내용을 발표하니까 야 이거는 경제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이건 정치 이슈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더욱 의심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07년부터 우드사이드가 우리나라랑 네. 계약을 맺고 이제 탐사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11년 초에 본격적으로 탐사 시추가 이뤄진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이게 두 가지가 다 석유공사의 보도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요. 내용이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2014년에는 동해에서 경북 지역 22년치 사용분의 가스 확보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게 우리 뭐 십몇 년치 가스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운영권자가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석유공사가 50%, 호주 우드사이드가 50%. 운영권은 호주가 있는 거예요. 이런데도 다 포기하고 나간 거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마치 엄청나게 큰 이익이 당장 날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저는 다 떠나서 누굽니까? 저 안덕근 예. 산업부 산자부 장관. 장관이 삼성시총의 5배다. 2,270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니까, 예, 진도를 나가니까, 야, 이거 진짜 무슨 큰 뭔가 터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과 정치에서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이 지금 같이 융합돼가는 말 그대로 복합 융합의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이걸 융복합 시대라 그래.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네. 그랬는데
자,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분석 과정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이게 기업이 돈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네. 그러면 그게 뭐냐? 네.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입니다. 그러는데 이거를 새로운 지질학적 분석이라고 이제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뭔 그러면은 저기 그 소프트웨어길래 그리고 자기는 이제 지질학자고 지질학 학회장이라는데 이걸 호주의 우드사이드는 한 적이 없다는 가정이 이게 진실이냐요.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네. 자기는 거기서 안 한 걸 했기 때문에 네. 나는 돈을 받을 가치가 있는 거고 새로운 어떤 판단을 할 차원이 다른 걸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아니 뭐 팀이 있더라고. 14명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더라고. 네. 그러면은 그거 이 어떻게 과정이 줌으로 줌으로 하겠죠. 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기업이래. 진짜? 영국이야? 그래서 화학적 분석은 뭐 브라질에서, 네. 그다음에 지질학적 분석은 멕시코에서, 네. 그다음에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영국에 이번에 뭐 1파운드짜리 네. 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누가 배치돼 있다고 디렉터 이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저 일종의 포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휴스턴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죠. 대형 석유 기업에서 임원 정도 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개인 기업을 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같이 결합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여서 결정되면 지분 나눠가지고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떴다방 같이 되는 거예요. 떴다방? 그러면은 이게 특별히 그렇게 새로운 과정이냐? 내 의문은 이거예요. 네. 정말 이게 네. 우드사이드나 이런 데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새로운 기법에 새로운 어떤 차원의 분석이었냐 하는 건데 네. 지금까지 밝혀진 건 컴퓨터 알고리즘 데이터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는 저 세계시 추공해서 떨어져 만든 데이터라는 네, 건데 네. 그건 우드사이드도 알아요. 그러면은 저기 뭔 어떤 그 분석 과정이 추가됐길래 이걸 갖다가 저기 했느냐. 그러니까 또 이런 주장을 하니까 석유공사에서는 얼른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 용역을 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됐다는 거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분석이나 뭐 이런 유망값을 갖다가 이제 리스크 측정까지 하고 네. 이런 서비스까지 다 했다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몇 프로 또 뭐 했을 때 네. 비용 대비 어떤 그 효능성이나 이런 리스크 측정까지 다 해줬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네. 이걸 다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예. 나는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 새로운 게 들어온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공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이해를 과연 할 사람이 국내에 몇 사람이나 되느냐. 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사이비 과학이 서식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권력자가 네. 그 플러그를 꽂으면은 네. 이때부터 이제 그 무속이 되는 과학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나는 이 과학적 검증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 새로운 지질학적 분석. 네. 그러면 호주의 우드사이드는 지질학적 분석을 안 하고 무슨 뭐 천체학적 분석을 해? 아니면은 무슨 네. 우리가 모르는 과학이 또 있어? 그러니까 참 이런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이 오늘 이거 딱 기자회견 끝났잖아요. 바로 우드사이드 검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자들이 뭐 맨날 욕하지만 간단치 않아요. 엄청나게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뭐 그렇게 능력이 없지 않아요. 다들 영어도 잘하고 예, 역량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 댓글에 벌써 나와요. 떴다 석유방.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일단 네. 피해자들이 이미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6월 3일 월요일 날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네. 6월 3일, 6월 4일 연속 상한가를 친 그러니까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 연관성도 없어요. 한국석유는 아스팔트 회사라. 그 아스팔트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가 왜 또? 그러니까 석유가 들어가니까. 석유 회사 명의에 석유가 아니, 들어가니까. 아는데 지금 네. 아스팔트는 재고량이 너무 많아서 또 개발되면은 이 재고 소진이 안 돼 오히려 주가가 지금 하락해야 될 지경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올랐다니까. 1999년 전후로 해서 그때 회사 이름에 무조건 닷컴만 집어넣으면 상한가를 맞아요. 계속 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마치
마치 그건데 정말 여기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유업체 주가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중동에서 그 그렇지. 비싼 물류비를 들여가지고. 대고 원유를 크루드 오일을 수입해서 여기서 정제해서 팔던 회사가 예. 바로 포항 앞바다에서 있는데. 원유를 빼다가 하면 일단 물류비가 확 줄어들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유회사 주가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미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더불어 주식 작전 세력이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유회사는 보통 시총이 큽니다. 예. 시총이 10조가 넘어가요. 예. 대충 몇 조 이상은 돼요. 정유업체 시총은. 그러니까 이건 작전을 할 수 없는 큰 종목이거든요. 근데 앞서 언급됐던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작아. 네. 얼마든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작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아스팔트 업체는 연속 상한가를 치고 네.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유업체는 주가가 미동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대통령의 긴급 브리핑이 주식 작전 세력의 먹잇감이 된 거 아닌가라는 걱정부터 돼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참 글로벌 호구, 끔찍하네. 막 외교 안보적으로 글로벌 호구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물론 이 그 아그레브 박사 이분은 뭐 좀 전문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거를 실행할 능력이 없는 회사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인 거 아니에요? 아니 70억 날린 거죠. 70억 날린 거예요? 아니 와. 그러니까 저기 어떤 도전을 한다는 데서는 돈을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까지 네. 돈을 써 왔어요. 뭐 네, 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몇 개 더 뜯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그 정도 투자야 분명히 가능한 건데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매우 제가 보기에는 특이한 게 우리가 여태까지 48년간 안 했던 분석을 저분이 처음 했다고 나서는 데서부터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한 네. 게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새로 발견된 기술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컨대 뭐 미국에서 세일가스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수압을 통해 가지고 모래 속에 있는 기름을 빼내는 기술이 발견된 건데 과거엔 수직으로 뽑아 올렸는데 요즘은 수평으로도 빼내요. 그게 세일 혁명입니다. 그러면은 기술이 딱딱 이해가 가. 처음에 탐사 측정을 했는데 과거에는 유망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유망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버렸던 것을 수평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이 기술이 하면서 미국이 이제 셰일 혁명을 맞이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거죠. 설명 가능한 내용이니까 그렇죠. 이해가 그리고 가능하고. 그런 기술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한 10여 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일어나서 축적이 됐다 어느 날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하나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그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의 심해 탐사는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었는데 이걸 육지에서 하던 거를 바다에 적용해가지고 저기 가이아나에서 한번 성공을 해본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뭐 이 정도 140억 배럴은 아니지만 작은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심해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로 탐사 기술을 저기 확산이 돼서 그걸 가지고 한국 동해에서 기술을 뽑을 수 있는 그걸 뽑아낼 수 있는 제2의 셰일 혁명의 어떤 그 저 뭔가 토대가 될 뭔가 이런 기술적 베이스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질문은 없었어요? 그런 기술에 대한 기자들이 질문을 아니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 지질학적 분석을 우드 사이드가 안 해서 우리가 했다요. 그거는 우드사이드에 전화하고 바로 나와요. 아니 그러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3D 나와요. 스캔까지 다 하고 10년 넘게 했다는데 왜 이거는 지질학적 분석이 아닌가?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아니 저도 정말 포항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따져 보면 세계의 어느 탐사 업체나
그 탐사업체 직원 누구도 안 하던 거를 아브레우 박사가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양반이 엑선모빌에 28년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자기 집에 조그만 전방을 열었다는 건데 액트지오라는 아니 그 정도의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탐사 기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엑선모빌에서 왜 퇴직을 시켜요? 거기 정년도 없는데 미국 기업은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을 하든지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든지 아니면 야 내가 내 사업 할 거야 그리고 나가서 차렸다면 벌써 용역 계약을 많이 줬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까지 연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이 안 되던 업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3만 불도 못 벌던 업체인데 네.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 내지는 방법을 갖고 있는 박사를 네. 한국 석유공사가 다른 굴지의 업체보다도 먼저 찾아내서 거기다가 500만 불을 주면서 의뢰를 했다. 이 스토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요번에 세계 유수의 업체도 포기했던 데서 지금 어마어마한 2,200조 원의 가치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스토리인데 이게 가능해요? 질문이 S&P 가 왜 나왔어요. 그래? 그 질문이 나왔는데 네. 석유공사는 4개 업체 컨설팅 입찰을 했는데 네. 그 중에 여기 당첨된 액트지오가 선정이 됐는데 네. 그 자세한 과정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요. 에? 그러니까 4개 업체가 어딘지도 몰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씀드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국민적 상황, 대통령이 최초로 국정브리핑을 하고 포항 영일만에서 석유가 가스가 이렇게 뭐 유전이 발견이 됐고 이거 이제 국민 여러분 흥분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에? 어쩌다 위대한 발견이 골방에서도 이루어지는 수는 있어. 그럼요. 지금까지 뭐 그런 일이 숱하게 많으니까 이번 경우에도 그러냐 하는 건데 이 저기 아브라우 박사는 우드사이드가 왜 실패했는지 원인 분석을 자기가 다 했고 거기에 새로운 기법을 넣어가지고 결론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건데 네. 이게 이제 4개 업체 컨설팅 용역에서 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자기가 선정돼서 그런 결론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입니다. 네. 근데 석유공사는 이 자세한 내막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김원희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을 때도 안보 기밀, 영업 비밀 뭐 이것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 지금까지 그럼 다 왜 호주 우드사이드 회사는 다 공개를 한 건지.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면서 2,200조 원의 가치 물론 그건 산업부 장관의 워딩입니다만 다 공개를 했는데 무슨 지켜야 될 비밀이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이 저기 액트지오를 세계적 탐사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게 가정집에 그러니까, 지금 빈집에 주소를 둔 여기서부터, 기업인지 몰랐나요? 내가 여기서 어떤 하나의 작은 지식이 석유공사를 뒤흔들고 그 석유공사가 산업부를 뒤흔들고 그 산업부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정보가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있잖아요. 확장되다 보니까 액트지오가 세계적 탐사 기업으로 저는 그 과정이 거꾸로인 것 같아요. 거꾸로. 그 과정은 거꾸로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이런 것을 내려보내서 산업부가 거꾸로. 준비해서 석유공사를 등을 떠밀고 석유공사가 뭐 이렇게 된 그 역의 과정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천공이 얘기한 것만 천공이 봐도. 갑자기 천공이 2주 전에 그쵸. 영상을 올렸죠. 영상을 올렸고 실제로 이거는 1월에 촬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공이 해외 많이 다녔잖아요. 그 1월이 여기가 작년에 저기 하반기에 액트지오가 들어온 거니까 네. 그 용역 보고가 나왔을 무렵이죠. 딱 맞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은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데이터상 확인이 안 되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역순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원 데이터 내놔라 그랬더니 그거는 못 준다가 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니 과학이라는 거는 하나의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이게 미국에서 그 저 네이처지가 충격적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등재 논문을 다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의 가장 그 중요한 덕목이라는 게 재현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덕터빌리티라고. 재현 가능성이라는 거는 A가 실험을 했는데 물이 100도에서 끓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내면 B라는 사람도 거기서 설정한 조건으로 해보니까 진짜 물이 100도에서 끓어. 이게 재현 가능성이고 우리가 과학적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현성이라고 하는 건데 네이처시에 실린 저기 논문의 70%가 재현이 안 되고 그 중에서 50%는 이 논문을 낸 사람도 재현을 못 하더라. 저자조차도 그 실험을 반복해봐 하면은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시그니피컨트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발견 운동이라는 게 젊은 과학자가 시작이 된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비공개한다는 뜻은 아브레우 박사 본인도 재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느낌은. 네. 그래서 어쩌다 분석을 해보니까 유망 구조가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거를 다시 네가 재현할 수 있느냐. 이게 측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밀이래. 기법도 안 나와. 그다음에 기술적인 뭐 설명도 없어. 그리고 입찰이 된 과정도 안 나와. 이러면은 이걸로 이게 사이비 과학이지 어떻게 이게 김용남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뒤져봤더니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세계 최고 수준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죠. 예, 왜냐하면 우드사이드가 더 규모도 크고 오래된 회사고 195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고 규모도 그렇고 영업 이익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액트지오는 전문가들도 처음 들어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박사 자체가 그 서울대 교수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험은 많지만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뭐랄까 인정받는 그런 학자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다 이건 너무 이상하다.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액트지오라는 업체가 워낙 규모도 영세하지만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사업 부분이 뭐가 주된 거냐면 교육이에요. 그 뭐냐면 그것도 충격이에요, 진짜. 이게 주식을 정말 잘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는 주식 운용으로 돈을 벌지 주식 투자하는 법이라는 책을 쓰거나 그거로 강의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운용하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아브레우 고문은 탐사를 직접 하는 것보다 야 탐사 업체에 취직을 하려면 아니면 취직해서 승진하려면 뭐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걸 배워야 돼라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업체로서 액트지오를 설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제 탐사 능력은 대단히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주식 투자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쓰는 사람치고 실제로 주식 운용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다 찾아낸 겁니다. 이게 미국 법인명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레우 컨설팅 앤 트레이닝이라고 나와 있고 텍사스 주정부하고 세무국의 업종을 뭐라고 신고했냐면 직업훈련과 관련 서비스 그리고 지리 컨설팅이 부업종이야. 주업종도 아니고 부업종으로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인구조사국에 등록된 기업 정보를 보면 직원이 아브레우 박사 딱 한 명이에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연평균 매출이 27,000달러. 그게 근데 뭐냐면은 이걸 회사를 우리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최초로 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규정을 했다. 왜? 너무 창피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창피해요. 대통령이 이런 기업을 세계 최고라고 자기가 규정을 하고 뭐라 그랬냐면 저는 오늘 산자부에 심해 동해 유전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쓸 돈이 얼마냐면 어마어마합니다. 예? 지금요. 일단 당장 써야 될 돈이 얼마나 되냐면 제가 이거 찾아보고도 지금 못 찾고 있네.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일단 계약금만 440억이에요. 하루에 시추선이 얼마냐면 6억 5천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도 얘기한 대로 시추공 하나 꽂을 때마다 1,000억. 도합 5천억이에요.
이거는 국회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석유공사에서 지급을 하겠죠. 예, 이 돈은 예, 공사에서 예, 지급을 예, 하니까 예, 사실은 국회에서 심의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방법은 네. 직접적으로는 없죠. 물론 그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랍니다. 현재. 그래 석유공사가 그래서 이거는 산업부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산업부 예산은-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거 심각하다. 천억이다 이걸 승인을 돈도 했다는 없네요. 거는 그러니까 석유공사는 돈도 없는데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산자부 예산을 쓰겠다는 뜻이요. 와 그 얘기를 한 결국엔 거라고. 세상에. 돈이 있으면 공사 돈으로 지급을 할 텐데 네. 거기 지금 거의 그 능력이 안 깡통이니까 통한다고요. 지금. 더 심각하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그러니까 왜 아니에요. 이걸 브리핑을 했냐? 정부 돈 쓰려고 하는 발표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차라리 이게 톱다운이야. 석유공사에서 보도자료 형태로 이런 사실을 알렸으면 그나마 믿음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데 예.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기서 답이 나왔네요. 석유공사는 애초에 이걸 지급할 능력도 없네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을 추적을 해보면 실제로 당일날 산업부 관계자들 대변인실만 몰랐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브리핑하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거고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은 몰랐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보면 대통령이 중심이에요.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중심이 돼서 추진됐던 브리핑이고 관련 내용인데 천공은 어떻게 알았을까? 철저하게 탑다운 형식으로 진행이 된 프로젝트네요. 이른바 그러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걸 한번 보면은 네. 자, 이 사태를 유추해 보면은 예. 그 작년 3월에 그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터져서 안보실장이 그쵸. 목이 날라가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안보실에서는 이걸 누구도 몰랐다고. 그랬는데 예. 대통령이 포항제철 방문하다가 차 안에서 전화 받고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이런 요청했는데 무시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돼요. 예. 그러면은 그때 안보실에 누구도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어디서 하려는데 그때 딱 나온 게 누구냐 하면은 외교부 의정관입니다. 이 사람이 충안고 후배? 후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경호처장하고도 지냈고 네. 그다음에 그때 공관장 회의가 열려가지고 그 조태영 미국 대사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한 얘기를 미국 대사가 와서 한국에 한 얘기를 누가 전해줬느냐? 그건 의정관으로 대부분 그때 지목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이번 경우를 보자고. 석유공사 감사에 누가 내려갔죠? 아 무슨 검찰 청년 수사관 검사하다가 대검에서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면 석유공사 내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 액트지오 용역 보고서를 지금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네. 산자부에서도 예. 뭐 서울대 교수 뭐 국내 학자들한테 검증을 맡겼다는데 그게 누군지 몰라 지금 상태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정보는 많이 유통된 정보가 아니에요. 액트지오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산업부에서. 그냥 연구 용역 정도로 봤겠지. 네. 그런데 이게 부의원한테 꽂힌 겁니다. 이게 이 정보가. 그래가지고 액트지오라는 세계적 유수 기업에서 이렇게 얘기했단다. 이렇게 정보가 간 거야. 혹시 이게. V0한테 꽂힌 거 아닐까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 대검에 그 양반이 감사로 가고 그 외교부 의정관 같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우리가 모르는 뭐 더 300인 위원회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더 300 같은 거?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많진 않을 것 같아. 숫자가 그렇게 많을 리가 없어요. 그림자 정보가 있어. 그림자 정보가. 야. 제가 3인 회의 같으면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300명까지 그렇게 인재풀이 넓지 않을 거예요. 뭐 더 300. 더 300. 예. 아니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에 그 몽골 구리광산 사기가 그렇게 유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MB 정부 때 한참 자원 외교 자원외교. 한다고 하고 자원 개발 여기저기 한다고 할 때 네. 몽골의 깊은 산 속에 어마어마한 양의 구리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리광산 옆에는 금광이 항상 있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그건 과학적인 거예요. 구리 옆에는 금이 있을 가능성이 네, 높다. 뭐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사기 사건을 수사해 보면 뭐 호주에 지금 언급되는 우드사이드 같은 굴지 업체들이 낸 보고서들이 다 있어요. 구리 내장량이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양도 어마어마하다는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들이밀면서 네. 이거 초기 투자하면 뭐 수천 배의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투자금 유치하는 사건들이 꽤 많았었는데 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사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몽골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 광석을 캐더라도 갖고 나올 방법이 없어요. 철도가 없거든. 그리고 몽골이라는 나라는 항구가 없는 나라예요. 아시지만 내륙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다에 접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다른 나라까지 하려면 철도를 다 부설해서 중국을 가로질러서 한국까지 와서 배를 싣고 와야 되는데 그 물류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문제는 몽골 안에서 재련을 해야 돼. 근데 재련소가 없어요. 그 재련소도 지어야 돼. 그러다 보면 이게 채산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으면 뭐해 구리광산의 매장량이 이걸 갖고 나올 방법이 없고 재련소를 또 만드는 비용이 추가돼야 되는데 이런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는요. 제가 보기에 몽골 구리광산만 못해요. 거기는 거의- 구리는 있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예. 몽골 구리광산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이 차라리 직접 올 발표를 했어요. 가을에 북한이 남침한다는 가능성보다도 나는 사실 낫다고 보는데. 진짜. 가능성이야 있지. 있지.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모든 모든 가능성은 가능성은 열어둬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렇게 과학적인 명제입니까? 우리가 무슨 양자역학합니까? 무슨 확률로 따지게? 이 과학은 실험 검증 아니야?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진실에 접근해야지.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또 예. 하나의 이제 작년 6월에 퇴직한 박공우 전 대검 사무국장이 퇴직 6개월 만에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로 임명이 됐다는 그렇죠.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수사도 필요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외교 안보적으로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특히 한일 관계에서 근데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산업부 장관 포함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막 저희가 취재해보고 알아봤더니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거죠. 잠깐만요. 오늘 네. 저 여론조사 나오는 날이죠. 네, 근데 오늘 여론조사 없어요. 왜냐하면 현충일이 끼어가지고 휴일이 꼈다고 휴일이 해서 껴가지고 끝났을 휴일 거예요.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TK 여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네. 그쪽 지역에서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 포항이 대한민국의 두바이래. 그러니까. 지역 언론에서 네, 그렇게 난리 보도하고 났어, 있어요. 지금. 제2의 난리 두바이 났어. 될까?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 포항시장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고 있고 주민들은 이러다 지진 나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있고 온 동네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제가 말 보기엔 한마디로. 뭐 포항은 제2의 김포시 서울 편입인데 거의.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국정조사도 필요해 보이고요. 당장 국회 산자위도 열어야 되고요. 운영위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 상황은 지금 여당은 지금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열릴 조짐이 안 보이고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인 건데 특히 이 문제는 그냥 넘기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가버리고 있어요. 아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네. 이번 건은 대통령의 긴급 브리핑 건은 아니에요. 적어도 예. 그거는 확실해요. 네. 그건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문제는 이 정도 판단력 내지는 이런 식의 결정을 하는데 네. 국정 운영을 계속 맡겨도 되나? 라는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결정을 이렇게 하지? 판단을? 예. 아니 설령 그러니까. 뭐 누가 이런 판단 내부에서 할 수는 있어요. 뭐 이렇답니다라는 보고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나 그 내용에 대해서
내부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최소한의 내부의 집단지성이 발동하면 이런 결론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사고는 처진 상황입니다. 이거 수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21% 지지율 떨어져서 이거 좀 올려볼 심산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그 대통령이나 용산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믿져도 본전이다. 말하자면은 이거 어차피 금방 결론 날 거 아니고 시간 끄는데 딱 좋은 주제예요. 그리고 여름 되면 가을에 뭐가 나온다 그러고 가을 되면 겨울에 뭐가 나온다 그러고 시추하는데 몇 년 걸린다 그러고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이렇게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 망상인데요. 네. 망상인데 사실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오늘 아브레우 박사도요. 자기는 시추 해봐야 하는 거지 여기에 있다 없다 책임 안 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책임 안 그러니까 진다고. 아무도 책임이 없어. 원래 아무도 책임 없는 사안들이 참사라고. 주로 대형 재난을 보면 원래 아무도 책임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산 엑스포는 투표 날짜나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날 되면 네. 결과를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날짜가 딱 정해졌는데도 그 직전까지 된다 이미 역전했다 그러다가 뚜껑 딱 열어서 결과 확인을 하니까 달랑 29표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시추공 뚫는데 뭐 빨라야 내년일 거 아니에요. 네. 시추공 뚫는데 그래갖고 한 반년이고 1년이고 지났는데 안 나와. 그러면 요 다음엔 처음부터 5개 얘기하지 네. 않았냐 시추공. 그렇지.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아니 그러다 보면 뭐 대략 한 3개 정도 뚫었을 때 이 정부 임기 끝날 것 같아요. 네. 남은 임기가. 그럼 4번째, 5번째를 다음 정부가 뚫겠냐고요. 만약에 안 뚫으면 다음엔 됐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한두 개만 더 뚫었어도 나았을 텐데. 아니 차라리 석유 그러겠지. 만드는 게 빠르지. 뭘 그러니까. 뽑기는. 아니 근데 이 얘기는 좀 김종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정부가 내세우는 탄소 중립 원년이 2050년이에요. 근데 이제 석유가 나와서 상업화되는 시점은 2035년입니다. 근데 세계의 트렌드라는 게 AI 시대고 있는 석유도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채굴을 안 하죠. 채굴을 안 하고 있는 거 미국에서도 아닙니까? 거의 대다수를 안 알래스카에서도 하죠.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했어요. 아니 셰일 혁명이 일어났는데도 네. 그렇게 생산을 안 하죠. 예, 왜냐하면 화석연료는 계속 고갈되고 있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게 국제사회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태양광 뭐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전 지구적 목표가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석유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그러니까 하고 엄밀하게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정도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근본적 물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은 녹색 전환에 썼어야 되는 돈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이건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물론 나는 당장에 에너지 탐사하는데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택을 한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기후 악당 국가로 찍혀 있기 때문에 좀 녹색 전환을 서두르는데 써야 되는 건 맞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시민운동에서 제가 제일 의미 있게 보는 게 네. 다음 선거쯤이면 기후 유권자 운동이 이제 정치적인 힘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네. 이렇게 변화된 걸 좀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일확천금의 꿈을 꿔가지고 그 결국은 가스나 뭐 석유나 탄화수소입니다. 일각에서는 LNG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라 그러는데 난 그 아주 대표적인 기만이라고 봅니다. 그게 화석 연료지 어떻게 청정 에너지입니까? 탄소 배출, 미세먼지 배출 안 됩니까? 그게 적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한 군데 요번에 그 뭐 아브레이 박사가 얘기한 데는 한 군데는 지층의 압력이 너무 세대요. 그러니까 뚫보면은 이게 폭발적으로 왜 유정 같은데 뭐야 그렇죠. 쏘서 예, 그러잖아. 한 군데는 압력이 너무 세대. 그게 우드사이드의 실패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오늘 지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러면은 심해 그걸 경우에 뚫어서. 이거 시추 기술도 그냥 시추 기술이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요. 네. 채굴을 할 때 고도의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 예. 얘기는. 그 오염 우려는 어떻게 해서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퉁침으로써 그 많은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다는 거. 네. 이 복잡성에 대해서 마주하지 않는다는 네. 거. 이게 바로 안일함이고 네. 이 지성의 나태함이에요. 지금. 이걸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다음 주에는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저는 대파 사태에 이어서 석유 사태가 터졌다고 봅니다. 아, 참. 대파에 이어서 이번 석유 사태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10%대로 가겠냐 아니면 올리겠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근데 대파는 네. 바로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다 아는 지식이에요. 예. 대파 한 단에 얼마 정도 하는지는 네. 모든 주부님들이 알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875원을 얘기하니까 예. 아주 쉬운 말로 그냥 택도 없는 소리라는 반응이 처음부터 나왔던 것인데 문제는 이거는 가능성을 계속 남겨둔단 말이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매주 로또를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터져. 미치겠다. 이번 주에 한 번 더 사보라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터진다니까. 그리고 안 나오면 다음 주에 네. 사봐. 다음 주엔 터질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그렇지. 대파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걸 노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대파하고는 좀 확연히 틀리죠. 이거는. 의원님께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매집을 했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표하기 전, 이렇게 천공의 강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갑자기 긴급 브리핑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관련주들을 혹시 누군가가 매집했다면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뭐 차명 계좌를 썼겠죠. 설마 차명 계좌. 누군가가 이 관계자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석유공사, 네. 산업부, 대통령실 네. 여기 있는 관련자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주식 매집을 미리 했다면 예. 자기 이름으로 샀을 리는 없잖아요. 자기 명의의 주식 계좌로 사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 차명 계좌를 썼을 거고 예. 그거는 당장 드러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수사하면 나옵니까? 아니 물론 네. 특정이 돼서 네. 들여다보면 네. 찾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누군가의 제보 내지는 뭐가 있어야겠지. 그 확인이 불가능하다. 야, 근데 진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7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일종의 용꿈을 밝혔던 거하고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꿈의 낭보라 그랬던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기꾼이 있었어요. 그 정머라는 모 씨, 그 형제예요. 네. 거기가 자기들이 이제 그 삼국유사를 근거로 삼국유사의 경주에서 불길이 사흘간치 솟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 네. 이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실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일대를. 그 포항까지 간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 뭐 실제 믿었는지 사기꾼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정부 요로에 사방에 로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종필 국무총리였다고.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시추공을 뚫었는데 네. 그게 75년 12월인가 이제 이 시추공을 뚫으면서 윤활제로 경유를 썼다고. 그러니까 시추공을 떠나서 매일 경유가 쏟아졌을 거 아니야 바닥으로. 네네. 그러다가 어느 한 군데 고여 있었는데 그때 집안이 푹 꺼지더니 석유가 콸콸 나오더래. 모아 보니까 한 드럼 정도 돼. 그래가지고 이걸 대통령한테 유리병에 담아 공수해서 보냈더니 국무위원들 다 모인 데서 박 대통령이 찍어 먹어보면 달다 그랬잖아. 그리고 뭐 차지 처리가 찢어 먹어보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오한철 경제 제2수석이었던 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원유면은 가스, 등유, 경유, 휘발유 이런 게 막 그 혼합돼 있고 끈적끈적한데 왜 저렇게
액체가 투명할까? 검은긴 맑을까? 하지만은 액성이 뛰어나고 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국무위원들 보는 앞에서 그 잿더리에 좀 따라서 불 좀 붙여봐. 네. 그러니까 처음엔 폭발할까봐 주저주저 하다가 성냥불을 거부하니까 예쁘게 골로처럼 타더라 이거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만세 부르고 난리 났던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연도 기자회견까지 나갔는데 지들이 들이분 기름이요. 지들이 그 들이분 경유가 쌓인겨. 어디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1년 내 들이붓단 말이야. 걷다가. 그러니까 그게 나오지 한 드럼이. 네. 잘 정제된 경유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거를 아주 긍정회로로 해석하면 이게 중질류는 아니고 경질류가 발견됐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양질의 석유가 나왔다는 얘기가 거래서 나왔다. 양질에 이랬다는 거 아니요. 진짜. 그때 그 시추 현장에서 그 정씨 형제가 거의 그 위세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공무원들이 절절맸다는 거 아니요. 지금 천공의 위세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아브레이유 박사가 이제 시추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은 네. 그 정씨 형제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되겠죠. 아브레오 박사가. 네. 네. 어. 근데 아무래도 이 사건은 뭐 기자들도 많이 추적을 하겠지만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나올 때까지 좀 증거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을 향해서 질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네. 그 월요일 저녁부터 방송에서 이 말씀 몇 번 네. 드렸는데 이게 정말 대통령의 발표대로 어마어마한 매장량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면 왜 외신에서 전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느냐. 네. 제 의문은 그거거든요. 네. 아니 이게 정말 삼성전자 시총의 5배 가치가 있는 거라면 세계적 사건입니다. 세계적 사건이죠. 그리고 네.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그 정도의 천연자원이 발견된다고 하면 세계가 깜짝 놀라고 한국의 경제적인 규모가 몇 단계가 상승될 수 있는 그렇죠.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 쪽의 경제 채널에서 이걸 안 다룰 리가 없어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전부. 예, 맞아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국제 신용평가기관 S&P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일만 석유에 대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이 소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상업적 생산으로 이어질 성공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이게 엄격한 테스트가 필요하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또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스트림 생산을 실현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매장량 탐사가 상업 생산으로 이어질 성공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한국의 유전 탐사 프로젝트에 흥분하지 말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흥분을 하셨고 네. 외국 언론 매체나 아니면 신용평가기관이 보기에는 전혀 저럴 일이 아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당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이 당한 거죠. 국민이. 제가 보기엔 국민이 당한 거고 네. 이거를 촉발한 시작점은 네. 제가 보기엔 이건 모르지 바보가 아니나 이걸 어떻게 몰라요. 네. 다른 노림수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사실은. 네. 석유가 먼저 나올까요? 저 취재 편의점 50만이 먼저 될까요? 아유 50만이 무조건 먼저 될 50만? 취재 편의점 500만이 먼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예. 구독자 500만. 진짜 정말 진짜 이게 만약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 기자로서 이거 계속 막 이게 취재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다 이거는 진짜. 전투 의지를 불태우게 만드는. 너무 이상한 게 너무 많잖아요. 이 많죠. 정도 되면 뭐 지금 현장을 다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자괴감도 듭니다. 솔직히 저도 말하면. 사실 월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정도인가? 진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바닥이 어딘가. 바닥이 어딘가. 예. 참 뭐. 예, 참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저희 그 화면에 보시면 45만 8천 8천이 넘었어요. 갑자기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그런가? 네, 저희가 좀 새로운 기법을 50만이 될 때까지 저렇게 한번 해보려고 구독자 요정 김종대. 아니 그리고 저 용방불패 TV도 지금 7만이 안 되고 있는데 와. 아 그래요? 7만을 좀 넘어야 오늘 되는데, 이후에 넘기를. 넘겼으면 좋겠네요. 한 700분만 더 구독해 주시면 7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종대 10만 TV는 까지인가요? 얼마예요? 저요? 예, 온 동네 지금 다니면 구독자 늘리는데 김종대 TV는 그건 별 신경을 못 썼는데도 지금 18만은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기, 예, 요즘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정말 여론을 조직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야 정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엉뚱한 짓을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 감시자 역할을 여론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아니 저는 그 월요일 날도 깜짝 놀랐지만 네. 화요일 날 네. 거의 모든 언론에 일면 탑에 이게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석유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더 외신을 열심히 찾아본 거거든요. 정말 국내 언론은 다 이거로 도배를 하고 일면 톱으로 뽑았는데 네네. 정말 그렇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걸 안 다룰 리가 없는데 맞아요. 그렇죠. 예. 그거 찾아봤단 말이에요. 네.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예. 김건희 여사 검색하면은 5대양 6대조였다. 지금 기사량이 폭주해가지고 국내 언론보다 많아요. 많아 외신에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자꾸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희화화되잖아요. 대통령이 신뢰를 잃으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어떤 상당한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희화화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번에 그러니까 거의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뭐 이제 그런데 어떤 그 지금 같이 어떤 합리적 지성의 회복이 절실한 시대가 있었던가. 모든 파시즘은 과학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그 올리백이라는 학자의 진단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쓴 위험 사회라는 책에 보면은 근대성의 오류와 왜곡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네. 이 과학이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과학이 타락을 하면서부터 그 사회적 책임성이 희석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근대성이 왜곡된다. 근데 히틀러의 우생학, 또 스탈린의 정신분석학, 또 마오쩌둥의 농업혁명 이거 다 사이비 과학이고 또 그 폐해가 한동안 그 독재 정권이 끝나서 그 학문 자체가 금기시된다고. 저거는 파시즘의 과학이라 네.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게 얼마나 이 많은 지성의 손실과 우리 그 인류 자산의 손실이 있는가 이러는데 이번이 바로 사이비 과학의 징후라고 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실제로 말을 안 해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지성, 합리적 지성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 아니냐. 이게 회복돼야 될 아주 절박한 처지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계속 늑대가 곧 나타난다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이 생각나는데 네. 뭐 물론 그 우화에서는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곧 나타난다. 그러니까. 좀 지나면 이번엔 진짜 곧 나타난다. 이 스토리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높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국력 손실을 해도 되나 그러니까요. 싶어요. 예,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에너지 낭비를 어디 가서 청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예, 늘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21% 지지율이 왜 폭락했습니까? 최상병 특검법 문제가 연일 그 도배질이 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시점에 석유가 딱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상을 반짝한 거예요. 근데 3일 천합니다. 다 국민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이거 사기에 가깝다라는 결론에 이르르고 있어요. 물론 정부는 아니다라고 계속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에 부합하는 설명 자료 못 내놓고 있다, 안 준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의혹은 더 증폭하고 있다. 스스로 증폭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지금 뭐 개각도 한다고 하고요. 네. 뭐 이런 상황인데. 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저 계속 그게 궁금하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번에는 지지율에는 그다지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지역 민심에는 다소 효과가 있어요. 지역 민심은 올라갈 거다. 그런 효과는 있을 건데 이제는 그 지금까지 대통령을 바라보는데 국민들이 이제 이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은 이 상당히 앞으로 다른 어떤 국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진정성과 설득력을 갖춘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회복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진다. 그래서 이 사태가 주는 어떤 그 아픈 대목은 우리가 이제 정치의 그 각종 선동, 적대, 과시, 과장, 기만 이런 어떤 용어가 판을 치는 이런 국정과 정치의 판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좀 어떤 말에 대해서 체념하게 되지 않으실까. 이게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이에요, 이게. 그 김종대 의원님께 그거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시가 넘어가지고요. 지금 연평도 앞바다에 중국 불법 어선들이 다 사라졌다. 오늘 한겨레 아침 일면 보도인데요. 그 오물풍선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 뭐 100배 넘는 뭐 보복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게 국지 도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 굉장히 불길하죠. 왜냐하면 지금 꽃게 성어기거든요. 이때가 떼거지로 몰려오는 때거든요. 그런데 중국 어선이 안 보인다는 거는 우리 측 요인보다 북한 측 요인에 민감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기 그 북중 간의 정보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에 했던 말이 자기네 해상 경계선을 0.001mm라도 침범하면 응징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포 사격이 재개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모종의 정보가 중국 쪽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저 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보다 훨씬 위험해요. 과거에는 함정과 함정, 포와 포끼리하는 동종의 무기 체계끼리 대결을 했던 구도라면 지금은 북한 사군단이 합동군사령부로 개편됐습니다. 지해공 전력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과거에 해주의 사군단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 합동사령부가 됐고 우리 서북도서 방어사령부도 똑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이 싸우면 지상포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공군기가 뜬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재병종의 그 재병 합동 작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사소한 충돌도 위험합니다 현재 상황이. 아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나거나 이러진 않겠죠. 아니 그런 건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비용이라 그건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참 오늘도 참 심란한 이슈들 다 살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주말 사이에 특별한 일이 없기를. 주말 사이에 정말 오늘 내일도 무사히. 오늘 내일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엔 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